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7살이고요. 서울 강북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믿기 어려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며느리가, 아니,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그 여자가 저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계략을 뒤집어서 완벽한 복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강북구에 4억짜리 다세대 주택을 샀어요. 1층은 상가, 2에서 3층은 투룸으로 만들어서 월세를 받고 4층에는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매달 2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니까 노후 준비는 나름 잘 된 편이었죠. 아들 민준이는 제 하나뿐인 자식이에요. 3년 전에 결혼했는데 신부가 김미영이라는 29살 여자였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너무 계산적인 느낌이랄까요? 결혼식 날부터 이상했어요. 신랑 친구들은 몇 명 안 왔는데 신부 쪽 하객들이 유독 많더라고요. 그런데 신부 부모님이 저희는 워낙 사업이 바빠서 일찍 실례하겠습니다라며 피로연도 제대로 안 하고 사라지셨어요. 보통 결혼식에서 신부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가나요? 결혼 후 3년 동안 미영이는 저한테 별 관심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대충 인사만 하고 평소에는 연락도 거의 안 했죠.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달라졌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얼굴색도 안 좋으시고요. 제가 몸에 좋은 보양식 좀 만들어 드릴게요. 처음엔 감동받았어요. 아, 그래도 3년 만에 며느리 노릇을 하려나 보네 싶었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미영이가 삼계탕, 전복죽, 장어구이 이런 걸 싸와서는 어머니, 이거 드시고 기력 회복하세요라고 했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것 같았고 맛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보양식을 먹고 나면 꼭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졸음이었어요. 보통 졸린 게 아니라 정신이 완전히 멍해지면서 기억이 끊기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녁 8시에 전복죽을 먹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다음날 오전 10시였어요. 14시간을 잔 거죠. 67살이라고 해도 평소에 7시간 정도밖에 안 자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억이 이상해지는 거였어요. 미영이가 보양식을 가져온 다음 날이면 항상 뭔가 찜찜했어요. 어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지? 이런 느낌이요. 세 번째가 제일 이상했어요. 가끔 제 물건들이 원래 있던 자리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통장이 서랍 맨 위에 있었는데 맨 아래에서 나온다든지, 도장이 안방 서랍에서 거실 서랍으로 옮겨져 있다든지. 처음엔 제가 깜빡한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니까 의심스럽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였어요. 미영이가 또 삼계탕을 가져왔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 길에 쓰레기통 옆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거든요. 은박지로 된 약 포장지였어요. 바람에 날려서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주워서 봤더니 수면제였어요. 그것도 병원에서 처방받는 강한 수면제 졸피뎀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먹은 보양식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다고? 그날 밤 저는 실험을 해봤어요. 미영이가 가져온 삼계탕을 먹는 척만 하고 몰래 화분에 버렸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평소처럼 잠들었어요. 다음 날도 머리가 맑았고요. 며느리는 다음 날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제 삼계탕 맛있게 드셨어요? 잠은 잘 주무셨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한 달 동안 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왜 며느리가 저한테 수면제를 먹일까요? 단순히 저를 잘 재우려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수면제 포장지를 발견한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미영이가 왜 나한테 수면제를 먹이지? 뭔 목적이 있나? 다음 주 일요일 미영이가 또 보양식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장어탕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몸에 좋은 거예요. 장어도 비싸고 귀한 거라 제가 특별히 끓여왔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무슨 약을 넣었을까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먹는 척만 하고 몰래 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제 집이 4층이고 3층에는 세입자가 사는데 1층 상가는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1층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나 싶어서 살짝 계단으로 내려가서 들어봤더니 민준이와 미영이 목소리였어요. 처음엔 우리 아들이 엄마 집 1층을 확인하러 온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이번 주는 또 실패했네. 엄마가 또 앉았어. 미영이의 목소리였어요. 뭐? 또 약을 더 많이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우리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빠, 너무 많이 넣으면 의심할 수도 있어. 그냥 조금씩 꾸준히 하자. 어차피 목표는 치매 진단서거든. 치매 진단서? 응.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진단서만 받으면 성년 후견인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럼 엄마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매 진단서? 성년 후견인? 미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집값만 해도 4억이잖아. 월세도 200씩 들어오고. 그리고 엄마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아직 확인도 못했고. 그래도 엄마를 그렇게까지. 오빠, 정신 차려. 우리한테 시간 없어. 내 카드빚만 3천만 원이야. 오빠 사업도 계속 적자고. 엄마가 자발적으로 도와줄 것 같아?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어려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엄마는 워낙 돈에 계산적이잖아. 우리가 어려워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 방법은 이것뿐이야. 하지만 이게 들키면 안 들켜. 수면제도 소량씩 넣고 있고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깜빡거리는 거로만 보일 거야. 몇 달 더 하면 진짜 치매 증상처럼 보일 테고 그때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받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그리고 3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런데 정말 치매 진단이 나올까? 걱정 마. 내가 알아본 병원이 있어. 거기 의사가 돈만 주면 뭐든 해줘. 이미 몇 번 해본 일이라고 하더라. 몇 번 해본 일? 그때 미영이가 무서운 말을 했어요. 나 이전 남편 어머니도 이런 식으로. 아무튼 걱정 말라고. 나한테는 경험이 있어. 이전 남편 어머니도. 그럼 이 여자가 이미 다른 시어머니한테도 이런 짓을? 어쨌든 계속 진행하자. 엄마 재산만 손에 넣으면 우리 빚 문제도 해결되고 강남으로 이사도 갈 수 있어. 알겠어. 그런데 엄마가 혹시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설마. 엄마가 그렇게 눈치가 빠른 분도 아니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실 거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4층으로 올라갔어요. 방문을 닫고 나서야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30년간 고생해서 번 돈, 노후를 위해 모은 재산을 제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빼앗으려고 한다니.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미영이의 말에서 이미 다른 시어머니한테도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 여자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그런 식으로 빼앗기지는 않겠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이와 민준이의 대화를 엿들은 다음 주 저는 혼자서 다른 병원에 가봤어요. 혹시 제가 정말 치매 증상이 있나 싶어서요. 강북구에 있는 대학병원 신경과에 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말씀하시길 어르신 아주 정상입니다. 인지 능력도 67세 치고는 오히려 좋은 편이고요. 치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안심이 됐어요. 제가 정상이라니. 그럼 미영이와 민준이가 계획한 가짜 치매 진단을 받으려면 아마 다른 병원에 가야겠죠. 며칠 후 예상대로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깜빡거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병원?
나는 멀쩡한데 뭘. 어머니, 건강검진 차원에서라도 가보세요. 요즘 치매도 조기에 발견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결국 미영이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어떤 병원에 가는지, 어떤 의사를 만나는지 궁금했거든요. 미영이가 데려간 곳은 강남구에 있는 작은 신경과 의원이었어요. 마음 편한 신경과 의원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어요. 접수할 때 미영이가 간호사한테 뭔가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못 들었지만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까 50대 중반 정도의 남자 의사가 있었어요. 김정호라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며느님 말씀 들었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다면서요? 저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그렇게 단정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전 멀쩡. 그런데 미영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정말 심해요. 어제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셨고 며칠 전에는 현관 비밀번호도 잊어버리셔서.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군요. 전형적인 초기 치매 증상이네요. 초기 치매? 제대로 된 검사도 안 하고. 선생님, 저는 정말 어르신, 치매 환자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증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더니 간단한 인지검사를 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라든지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라든지. 저는 다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르신이 대답을 마치긴 했지만 대답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리고 표정을 봐도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제가 언제 혼란스러워했다고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선생님. 집에서 봐도 어머니가 뭔가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혈액 검사와 뇌 MRI도 찍어보고요. 검사비가 1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제가 낼게요, 어머니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현금으로 계산하더라고요. 보통 병원비는 카드로 내잖아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의사한테 혹시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먼저 연락해 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충격받을까 봐요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제 검사 결과를 왜 며느리한테 먼저 알려주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미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설령 치매라고 해도 요즘은 좋은 약이 많으니까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벌써 치매라고 단정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그 병원을 검색해봤어요. 마음 편한 신경과 의원 검색하니까 이상한 후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치매 진단받고 나서 알고 보니 엉터리였어요. 의사가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치매라고 해요. 돈만 밝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후기도 있었어요. 여기 의사가 돈 받고 가짜 진단서 써준다고 소문났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미영이가 저를 데려간 병원은 가짜 진단서를 써주는 곳이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예상대로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다고? 치매 초기라고. 선생님이 약물 치료를 빨리 시작하자고 하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계획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반격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가짜 치매 진단을 받은 다음 주 저는 제 재산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혹시 모르니까 미영이와 민준이가 이미 제 돈에 손을 댄 게 있나 싶어서요. 통장을 꺼내서 하나씩 확인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정기적금 계좌에서 2천만 원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작년까지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잔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언제 해지된 건지 확인해보니까 한 달 전이었어요. 미영이가 보양식을 가져오기 시작한 바로 그때요.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제가 직접 와서 해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분증도 확인하고 도장도 찍었다고요.
그런데 혹시 그날 저와 함께 온 사람이 있었나요? 아, 네. 따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아주 효녀 같으시던데요. 따님, 미영이를 말하는 거였군요. 저는 그날의 기억을 아무리 떼려고 해도 도무지 생각이 안 났어요. 은행에 간 기억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럼 그날도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었던 건가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날 제가 은행에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에 바로 미영이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사업 자금이라는 메모까지 남겨두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며느리 사업 자금이라니. 제가 언제 그런 돈을 줬다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제 계좌에서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50만 원, 100만 원씩 소액으로요. 카드 사용 내역도 이상했어요. 제가 가본 적도 없는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다고 나와 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는 기록도 있었고요. 이것도 미영이가 제 카드를 몰래 사용한 거였어요. 아마 제가 수면제 먹고 잠들어 있는 동안 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간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너희 뭔 사업한다고 엄마 돈 2천만 원을 가져간 거야? 엄마, 그게 뭐야? 내가 언제 그 돈을 준다고 했어? 민준이가 한참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엄마, 미영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직접 주셨다고.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엄마가 요즘 깜빡거리잖아요.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라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벌써 치매를 핑계로 삼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엄마가 치매라고 해서 내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미영이 사업이 정말 급해서 나중에 다 갚을게요. 나중에 갚을게요? 제 돈을 몰래 가져가 놓고 나중에 갚겠다고? 그럼 미영이 사업이 뭔데? 뭘 하는 사업이길래 2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 그게 카페 사업이에요. 강남에 카페를 내려고 하는데. 카페 사업? 그럼 제가 확인해 봐야겠죠? 다음 날 저는 미영이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카페 사업한다면서? 어디에 내는 건데? 아, 어머니.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고 확정도 안 된 사업에 내 돈 2천만 원을 쓴 거야? 미영이가 당황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직접 도와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어머니가 요즘 깜빡거리시니까.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라고. 또 치매 얘기였어요. 벌써 이걸 방패막이로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미영이가 정말 카페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2천만 원을 다른 데 쓴 건지요. 며칠 후 저는 미영이를 몰래 따라가 봤어요. 미영이가 강남으로 간다고 해서 뒤를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미영이가 간 곳은 카페가 아니라 강남의 한 고급 클럽이었어요. 낮에도 문을 여는 룸살롱 같은 곳이었죠. 미영이가 그곳에서 나온 건 3시간 후였어요. 술에 취한 채로 비틀비틀 걸어 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이상했어요. 카페 사업을 한다던서 왜 룸살롱에서 3시간을 보낸 거죠?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미영이가 오늘 어디 갔는지 아니? 카페 사업 보러 강남 갔다고 했는데요. 정말? 카페 사업 말고 다른 일은 안 해? 다른 일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직접 말할 수는 없으니까 둘러서 물어봤어요. 미영이가 혹시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이 있나? 2천만 원 말고 더. 민준이가 한참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미영이가 카드빚이 좀 있어요. 카드빚? 얼마나?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그럼 제가 준 2천만 원도 카드빚 갚는 데 쓴 거네요? 그럼 카페 사업은 거짓말이고? 아니에요. 카드빚 정리하고 나서 카페 사업할 거예요. 결국 거짓말이었어요. 카페 사업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미영이의 카드빚을 제 돈으로 갚은 거였죠. 그날 밤 저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미영이와 민준이가 계획한 건 단순히 제 재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성년후견인이 된 다음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쓰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이미 3개월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알았고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반격할 때가 온 거죠. 제 돈 2천만 원이 사라진 걸 확인한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인터넷에서 평이 좋은 변호사를 찾았거든요. 정의로운 법률사무소라는 곳이었는데 대표 변호사가 이정민이라는 40대 여자분이었어요. 특히 가족 간 재산 분쟁과 노인 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고 했어요. 처음 상담을 받을 때 이정민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기죄, 절도죄, 그리고 약물을 이용한 상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수면제를 몰래 먹인 것과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주 악질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 변호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이런 사건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재혼한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어머님, 혹시 미영 씨의 과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이전 결혼 경력이라든지. 글쎄요. 처음 결혼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들은 얘기로는 이전 남편 어머니한테도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하던데요. 변호사님 눈이 번쩍였어요. 그럼 이 여자가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미영이의 과거를 조사해 봤다고 하시면서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미영이는 이미 2번의 결혼 경력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남편과는 1년 만에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과는 2년 만에 이혼했어요. 더 중요한 건 2번 다 남편의 부모님과 재산 관련 분쟁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이 모두 미영이 명의로 넘어갔다가 이혼 후 사라졌다고 해요. 두 번째 경우는 더 심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미영이한테 준다고 되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유언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서 법정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 여자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기꾼입니다. 어머님이 3번째 피해자가 될 뻔한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 민준이한테 접근한 건가요? 변호사님, 그럼 우리 아들도 공범인가요? 그건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현재로서는 공범으로 보입니다. 어머님 돈을 가져간 것도 알고 있었고 치매 진단서 계획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마저 저를 배신한 거였죠. 변호사님이 저한테 2가지 방법을 제안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고소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갈 계획인지,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물론 위험하지만 더 큰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저는 2번째를 선택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어디까지 갈 작정인지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님이 저한테 작은 녹음기를 주셨어요.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녹음하시고요. 특히 치매 진단이나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는 꼭 녹음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보양식을 먹는 척만 하시고 실제로는 드시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보양식을 가져올 때마다 사진을 찍어두시고 가능하면 샘플도 보관해두세요. 변호사님이 자세한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일단은 그들이 계속 저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점점 치매가 심해지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속으로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파악하고 증거를 모으는 거였죠. 사실 연기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상대해봤거든요. 손님들 기분 맞춰주는 것에 비하면 차라리 쉬웠어요. 미영이가 다음 주에 또 보양식을 가져왔을 때 저는 준비된 연기를 했어요. 미영아, 너 누구야? 어머니, 저 미영이에요.
며느리, 며느리, 우리 민준이가 언제 결혼했나? 미영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제 연기가 통한 거죠.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 맞다. 그런가? 요즘 자꾸 깜빡해서. 그날부터 저는 완벽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죠.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변호사님과 계획을 세운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미영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치매 환자 연기를 하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려고 했거든요. 미영이는 제가 치매 증상을 보이자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예의는 지켰는데 이제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이것도 기억 못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건데. 어머니 말씀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세요.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심지어는 제 앞에서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오빠, 어머니 정말 심해졌어. 이제 진짜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미영이가 제가 없는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걸 들었어요. 그날은 미영이가 보양식을 가져온 날이었는데 저는 화장실에 간 척하고 복도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언니, 나 박순자. 응, 민준이 어머니. 드디어 됐어. 완전히 치매 걸린 것 같아. 언니,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걸까요? 병원에서도 치매 진단 나왔고 이제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돼. 응, 집값만 4억이야. 월세도 매달 200씩 들어오고. 내가 벌써 2천만 원 빼냈어. 생각보다 쉽더라. 수면제만 제대로 먹이면 하루 종일 정신 못 차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제 상황을 다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걱정 마, 언니. 나 이거 전문이잖아. 이전 시어머니들도 다 성공했고. 이전 시어머니들 복수형으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여러 명이 있었나 봐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할머니 돈만 다 가져오면 우리 사업 확장할 수 있어. 우리 사업? 그럼 미영이 혼자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하는 건가요? 응, 민준이는 아직 몰라. 나중에 다 끝나면 버릴 거야. 어차피 이용같이 없어지면 필요 없잖아. 제 아들마저 이용만 하고 버릴 계획이었어요. 저는 분노를 넘어서서 소름이 끼쳤어요. 계좌 이체는 너무 위험하니까 앞으로는 현금으로만 빼내자. 그리고 보험도 하나 더 들어야겠어. 생명보험 말고 상해보험도. 상해보험? 왜 갑자기 상해보험을? 만약에 할머니가 사고로라도 다치면 보험금도 나오잖아. 일석이조야.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사고? 이 여자가 저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미영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요. 미영아, 전화 누구랑 했어? 아, 친구랑요. 어머니, 보양식 드세요. 그날도 보양식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을 거였어요. 저는 먹는 척만 하고 화분해버렸죠. 며칠 후 변호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재산 사기가 아니라 살인까지 계획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살인이요? 상해보험 얘기하고 사고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어머님께 실제로 해를 끼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변호사님이 저한테 당장 집을 나오라고 하셨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조금만 더 참을게요. 어머님, 목숨을 걸고 할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한테 무릎 꿇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한참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합시다.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고 위급할 때 바로 신고할 수 있게요. 그리고 저한테 작은 GPS 추적기도 주셨어요. 이걸 항상 지니고 다니세요.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찾을 수 있게요. 그 다음 주 미영이의 행동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어머니, 이제 정말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요양원? 나는 집에서 살고 싶은데. 어머니, 치매 환자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집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아예 요양원 팜플렛을 가져왔어요. 여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사님들도 친절하고. 팜플렛을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내야 하는 고급 요양원이더라고요. 300만 원이나 해? 너무 비싸네. 어머니,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집도 있고 월세도 나오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제 집과 월세로 요양원 비용을 내겠다는 거였어요. 결국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만약을 위해서 가족들이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해요. 법적인 절차? 성년 후견인 신청이라고. 치매 환자는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가족이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성년 후견인이 되어서 제 재산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반격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요양원 얘기가 나온 다음 주 미영이와 민준이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민준이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유언장도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언장? 갑자기 무슨 유언장?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치매도 심해지시고 하니까 나중에 더 심해지기 전에 어머니 뜻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무슨 뜻이야? 재산 처분에 대한 어머니 의견을 미리 써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정신이 더 흐려지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민준이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간단하게 써놨어요. 서류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본인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강북구 소재 다세대 주택 전부를 아들 민준과 며느리 미영에게 공동 상속합니다. 모든 예금과 적금을 아들 민준과 며느리 미영이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본인이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경우 모든 재산 관리를 며느리 미영이 단독으로 위임합니다. 이게 무슨 유언장이에요? 제 모든 재산을 미영이한테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유언장을 써야 해? 미영이가 달래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치매로 정신이 없어지시면 재산 관리를 누가 해야 하잖아요. 그건 민준이가 하면 되지 왜 너까지 들어가? 어머니, 민준 오빠는 워낙 바쁘시고 제가 평소에 어머니를 더 많이 모시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평소에 언제 저를 모셨다고. 그리고 어머니, 이 유언장이 있으면 나중에 법적 절차도 훨씬 간단해져요. 성년 후견인 신청할 때도 유리하고요. 역시 성년 후견인이 목적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더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어요. 유언장이 뭐지? 나 죽으면 쓰는 거 아니야? 어머니,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미리 써두시는 거예요. 그럼 나 죽지 않아도 돼? 미영이와 민준이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라고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죽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만약을 위해서 써두시는 거예요. 만약이 뭐야? 만약에 어머니가 치매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시면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잘 관리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잘 관리해드리겠다고요? 벌써 2천만 원을 훔쳐간 주제에 저는 녹음기를 켠 상태로 계속 물어봤어요. 그럼 내 집도 너희가 관리한다는 거야? 네, 어머니. 집도 관리하고 월세도 관리하고 통장도 관리하고. 월세는 지금 얼마씩 나와? 200만 원씩 나와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해? 미영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비용으로 쓰고 남는 돈은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남는 돈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요? 그럼 내가 뭔가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 어머니, 치매 환자는 혼자서 쇼핑하기 어려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사드릴게요.
완전히 제 자유를 빼앗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종이에 왜 내가 사인을 해야 해? 민준이가 답답한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사인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면 뭐가 달라져? 그럼 나중에 법원에서도 이 유언장을 인정해줘요. 법원에서 인정해주면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어도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드디어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합법적으로 제 재산을 빼앗겠다는 거였죠. 저는 계속 순진한 척 물어봤어요. 그럼 내 돈을 너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어머니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쓸 건데? 요양원 비용, 병원비, 생활비. 어머니한테 필요한 돈은 다 쓸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은? 민준이와 미영이가 또 서로 눈짓을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머지 돈은 나중에 어머니 장례 비용으로 남겨둘 거예요. 장례 비용으로 남겨둔다고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장례 비용 얘기를. 저는 더 바보인 척했어요.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어? 글쎄요. 요즘은 1천만 원 정도. 그럼 나머지 3억은? 그제서야 민준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머지 돈은 저희가 어머니 유산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유산으로 상속받는다고요?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얘기를. 내가 죽어야 유산이지.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미영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나 언제 죽는데? 그건 모르죠. 하지만 미리 준비해두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제가 죽은 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종이에 사인하면 어떻게 돼? 민준이가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사인하시면 나중에 어머니가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어져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유언장에 따라서 모든 재산이 우리한테 넘어와요. 완전히 정리됐네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고 나중에 죽으면 모든 걸 가져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돼? 미영이가 살짝 협박조로 말했어요. 어머니 사인 안 하시면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복잡해져?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는 법원에서 정하는데 어머니가 미리 정해두지 않으시면 국가에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변호사한테 미리 확인해봤거든요. 국가에서 관리하면 뭐가 나빠? 그럼 어머니도 우리도 그 돈을 쓸 수 없어요. 결국 자기들이 못 쓰는 게 싫다는 거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럼 너희는 이 돈으로 뭘 할 거야? 미영이와 민준이가 서로 쳐다봤어요. 민준이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사업 자금으로 쓸 거예요. 무슨 사업? 카페 사업이요. 또 카페 사업이네요. 벌써 제 돈 2천만 원을 카페 사업한다며 가져갔으면서요. 미영이 너는? 저는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강남 쪽으로요. 강남 이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전세금만 해도 5억은 필요할 거예요. 5억이요? 제 재산이 전부 4억 정도인데 5억이 어디서 나와요? 그럼 내 집 팔아서 너희 전세금 대라는 거야?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실 거니까. 집이 필요 없잖아요. 드디어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제 집을 팔아서 자기들 전세금을 대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사시면 돼요.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편하실 거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고생해서 산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편하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마지막 연기를 했어요. 그럼 사인해야 하나?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서도 사인하시는 게 좋아요. 민준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재산 잘 관리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관리해 드릴 거라고요? 벌써 2천만 원을 훔쳐간 주제에. 그럼 펜 좀 줘. 미영이가 기뻐하면서 펜을 주었어요. 드디어 제가 넘어갔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유언장을 받아들고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명란에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미영이와 민준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썼죠. 나는 바보가 아니다. 박순자. 제가 유언장에 나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쓰는 걸 본 미영이와 민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평상시 목소리로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치매인 줄 알았지?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 정정해. 미영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농담하세요? 어머니 요즘 깜빡거리시고. 깜빡거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수면제를 먹인 거지. 그 말에 두 사람이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면제가 뭐? 수면제 포장지 말이야. 쓰레기통 옆에 떨어뜨린 거 내가 다 봤어. 미영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그럼 내가 한 달 동안 들은 너희 대화도 오해야? 저는 녹음기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1층에서 성년후견인 신청 얘기하고 내 재산 가져가겠다고 계획 세운 거 다 녹음돼 있어.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미영아, 내가 이전 남편들 어머니한테도 똑같은 짓 했다는 것도 다 알아. 미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요. 더 이상 존댓말도 안 하고요. 나는 이미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 너희가 한 짓이 사기죄, 절도죄라는 것도 알고. 민준이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너는 내 아들이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엄마 사실은 미영이가 시킨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영이가 민준이를 째려보며 소리쳤어요. 뭐? 내가 시켰다고? 당신도 처음에 찬성했잖아. 나는 그냥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만해. 너희 둘 다 똑같아. 그리고 미영이를 향해 말했어요. 미영아, 내 과거 다 조사했어. 이전 남편 2명의 어머니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지? 미영이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이랑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미영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그래봤자 뭐 어쩔 건데. 이미 2천만 원은 내가 가져왔는걸. 그리고 할머니 카드로 산 것들도 이미 다 썼고. 설령 고소해봤자 돌려받을 수 있겠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 너희 재산 다 압류해서라도. 재산? 우리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민준이 차, 미영이 명품 가방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전세집 보증금까지. 미영이가 비웃었어요. 그런 거 팔아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나는 이미 3천만 원 카드 빚이 있어서 파산 직전이야. 할머니가 뭘 가져가겠다고. 그런데 그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미영아, 너 혹시 내가 언제까지 살 거라고 생각해? 뭐? 너희가 나한테 생명보험 들어준 거 알아. 그리고 상해보험도. 미영이 표정이 변했어요. 너희가 전화통화에서 한 말 다 들었어. 내가 사고로라도 다치면 보험금 나온다고 했지? 민준이가 깜짝 놀라며 미영이를 쳐다봤어요.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미영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냥 그런 말을 한 것뿐이야. 진짜로 할 생각은 없었어. 진짜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그럼 상해보험은 왜 들었어? 미영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미영아, 너는 내가 자연사 할 때까지 기다릴 만큼 참을성이 없지? 빚도 많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나를 사고로 죽일 계획을 세운 거 아니야? 미영이가 소리쳤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증거? 녹음한 거 있잖아. 내가 사고라고 말한 거. 그때 민준이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미영아, 설마 진짜로 엄마를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미영이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다 이 할망구 때문이야.
얌전히 치매 걸려서 요양원에나 들어가 있으면 될걸. 왜 이렇게 눈치가 빨라. 드디어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당신도. 어머니 돈 2천만 원 가져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해. 민준이와 미영이가 완전히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틈에 조용히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당장 오세요. 증거 다 잡았어요. 30분 후 이정민 변호사님이 경찰과 함께 오셨어요. 미영이는 끝까지 발악했지만 녹음 증거와 통장 기록, 그리고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모든 증거가 반벽했어요.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바로 구속됐어요. 민준이와 미영이가 구속된 지 한 달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찰에서는 사기죄, 절도죄, 문서위조죄, 그리고 살인예비음모죄까지 적용했어요. 특히 미영이한테는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구형했고요. 재판 당일 저는 이정민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어요. 피고석에 앉아있는 민준이와 미영이를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준이는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영이는 끝까지 뻔뻔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장이 사건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민준, 김미영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피해자 박순자 67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2천만 원을 인출하여 가로챘고, 길고 자세한 공소장이 읽혀지는 동안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왔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건이 화제가 됐거든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몰래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법정에 그날 밤 제가 녹음한 대화가 울려 퍼졌어요. 엄마 통장 다 막혔어. 이제 어떡할 거야? 성년 후견인 신청하는 거야. 그럼 엄마 재산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너무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야. 약 좀 쓰고 하면 금방 정신 오락가락하게 될 거야.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미영이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용도 나왔어요. 내가 벌써 2천만 원 빼냈어. 생각보다 쉽더라. 수면제만 제대로 먹이면 하루 종일 정신 못 차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할머니 돈만 다 가져오면 우리 사업 확장할 수 있어. 미영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검사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다음은 피고인 김미영이 피해자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화면에 제 카드 사용 내역이 나왔어요. 강남 백화점에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200만 원짜리 시계,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십만 원씩 식사. 총 피해 금액은 현금 2천만 원과 카드 무단 사용 800만 원으로 2,8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다음은 피고인 김미영의 이전 범행 기록입니다. 화면에 미영이의 과거가 나왔어요. 첫 번째 남편의 어머니, 두 번째 남편의 아버지.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들이었어요. 검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김미영은 전문적으로 결혼을 통해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재산을 가로채는 상습범입니다. 피해자만 해도 박순자 씨 포함해서 총 4명이며 총 피해액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니. 피고인 측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민준은 단순히 부인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변호사는 미영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영이 변호사는 더 뻔뻔했어요. 피고인 김미영의 행위는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을 위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려고. 재판장이 끊었어요. 변호인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돈을 훔치는 게 효심입니까? 그것은 어르신이 약 드시기를 거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의사의 처방도 없이 임의로 수면제를 투여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영이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재판장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피해자 박순자 씨,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30년 동안 식당을 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사고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 돈이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빼앗길 뻔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수면제를 먹여서 정신을 흐리게 하고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려고 했어요. 저는 피고석의 미영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김미영 씨, 당신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똑같이 속였죠?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되고 그 신뢰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은 거죠. 미영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민준아.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고 키웠어. 그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어?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해? 넌 내 아들이지만 이제는 남이야. 재판장이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인 김미영, 상습사기, 절도, 문서위조,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민준, 사기 및 절도 공범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미영이는 7년 실형, 민준이는 집행유예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머님, 기분이 어떠세요? 아드님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정의는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판이 끝난 후 이제는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일이 남았어요. 이정민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민사소송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들한테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문제죠. 변호사님이 민준이와 미영이의 재산을 조사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었어요. 민준이 명의로 된 차 한 대, 미영이가 산 명품 가방과 귀금속들, 그리고 두 사람이 살고 있던 전세집 보증금 1억 5천만 원까지. 모두 합치면 2억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억이요? 제가 잃은 건 2,800만 원인데. 어머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정신적 피해 위자료라.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돈으로 따질 수 없었거든요. 민사소송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미 형사재판에서 모든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저희 손을 들어줬어요.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피해 2,800만 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배상하라. 1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하지만 문제는 집행이었어요. 미영이는 감옥에 있고 민준이는 집행유예라 자유롭긴 하지만 변변한 재산이 없었거든요. 변호사님이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민준이 차는 바로 압류됐고 미영이의 명품 가방들도 모두 경매에 나갔어요. 가장 큰 건 전세집 보증금이었어요.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거든요. 민준이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집까지 잃으면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내가 내 재산 빼앗을 때는 생각 안 했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신 이런 일 안 할게요. 늦었어.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결국 전세집 보증금도 모두 압류됐어요. 민준이는 고시원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3개월 후 모든 집행이 끝났을 때 저는 총 9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잃은 돈보다 훨씬 많이 받은 셈이었죠.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것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재산을 되찾고 나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일단 집부터 정리했어요. 민준이와 미영이가 살았던 흔적들을 모두 없애고 새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들이 만진 것들은 모두 버렸고요. 그리고 월세 세입자도 바꿨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선택했죠. 젊은 부부였는데 남편은 회사원이고 아내는 간호사였어요.
첫인상부터 정직해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치유해 준 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먼저 이정민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노인 보호 모임에 가입했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이 모인 자조 모임이었거든요. 처음 모임에 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김할머니는 딸한테 집을 빼앗기셨고 이 할아버지는 아들이 사업자금이라며 평생 모은 돈을 가져갔다가 사업당해서 못 돌려받으셨고 박순자 씨는 그래도 돈을 되찾으셨으니 다행이에요. 저는 아직도 법정 싸움 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년째 소송 중인데 돈 되찾기는 글렀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절망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계셨어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도 존엄을 지켜야 해요. 맞아요. 가족이 배신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모임에서 만난 최할아버지는 특히 저와 친해지셨어요. 최할아버지도 며느리한테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거든요. 박순자 씨, 우리 같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으니 참 마음이 복잡하죠?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소갈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오히려 좋아요. 최할아버지와 저는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둘 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처지라 서로 의지가 됐어요. 어느 날 최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우리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67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이라니. 할아버지, 저희가 너무 늙지 않았나요? 나이가 뭐 대수예요?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혈연 가족한테 배신당한 마당에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최할아버지와 저는 1년간 만나다가 작년에 재혼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했지만 저희는 행복했어요. 새 남편 최영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제 의견을 항상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절대 제 돈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세요. 순자야, 우리 각자 번 돈은 각자가 관리하자. 그게 서로한테 좋을 거야. 이런 분을 만나니까 민준이와 미영이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는지 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지금 저는 69살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고요. 현재 저는 최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강북구 제 집에서 살고 있어요. 1층 상가는 작은 카페로 임대를 주고 2층과 3층은 여전히 월세를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바로 노인 사기 예방 상담소 운영이에요. 제가 겪은 일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거든요. 박순자 씨, 저희 아들도 비슷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정민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소를 만들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깜짝 놀란 건 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경우, 재혼 상대가 재산을 빼앗는 경우, 심지어는 손자, 손녀가 할머니 통장을 훔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신고를 못 하시더라고요. 박순자 씨,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고소를 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요. 저는 그런 분들께 제 경험을 말씀드려요.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나쁜 거죠. 창피해하실 필요 없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니까요. 상담소를 운영한 지 1년 동안 총 50여 분의 어르신들을 도와드렸어요. 그 중에서 30분 정도는 실제로 법적 대응을 하셔서 재산을 되찾으셨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70세 할머니 사건이었어요. 재혼한 남편이 할머니 집을 팔아서 자기 자식한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려서 남편을 고소했고 결국 이혼하고 집도 되찾으셨어요. 박순자 씨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는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상담소 운영하고 노인 보호 모임 활동하고 가끔은 TV나 라디오에 나가서 노인 사기 예방에 대해 강연도 해요. 얼마 전에는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서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여러분처럼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무시하지 말고 만약에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신고해 주세요. 학생들이 저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집행유예 기간이라 감옥에는 안 갔지만 전 재산을 잃고 고시원에서 산다고 들었어요. 가끔 전화를 걸어오는데 받지 않아요. 미영이는 아직 감옥에 있어요. 7년 선고받았으니까 아직 5년 더 있어야 하죠. 다른 피해자들 재판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거든요. 대신 지금 저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 영수 씨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노인보호 모임 친구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여행도 가고 문화센터 강의도 들어요. 무엇보다 제가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이 정말 보람있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금이에요.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절대 참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존엄한 인간이고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 절대 당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절망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저는 69세의 박순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